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쇼미더 정치 시간입니다. 최지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역대 최저 표차로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대선. 소회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부터 할까요? 뭐 이제 여당이 될 거니까. 참 마음 졸이는 선거였고, 부족함도 많은 선거였고, 우여곡절도 많은 선거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였는데, 일단 끝나고 나서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 확정이 뜬 거를 보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즐겁다, 기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제는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욕만 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다. 요 정도의 마음이 들고, 뭐 기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생각보다. 예, 최지현 대변인. 네, 저는 뭐 거의 1년여를 같이 이제 경선 때부터 들어가 같이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죠. 사실은 결과에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의 좋은 경험이었고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와 또 당대표 그리고 그 수많은 지지자들이 정말로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후보의 그 끝까지 통합이나 정치개혁을 얘기를 한다든지 민생에 대한 그런 캠페인도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잘못된 부분들은 저부터 좀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4만 표차, 속된 말로 한 끗 차인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민주당으로서는 한 끗 차? 저는 저희가 모을 수 있는 정말 많은 그 표들을 저희가 정말 마지막에도 며칠까지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나마 선방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도 그렇지만 심상정 후보까지 해서 진보가 더 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번 선거의 진보가 더 컸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무효표가 30만 표라는데 24만 표니까 정말 박빙이었죠.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큰 파도, 예를 들어서 뭐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실망하신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큰 파도를 넘기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싸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조금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이고, 다만 이렇게 박빙으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굉장히 통합이 힘들 텐데, 제가 지지하지 않았고 이런 방송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적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만큼 거대 이제 야당인 민주당도 검찰공화국으로 간다든지 부정부패 이런 건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겠지만, 뭐 민생의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도와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선거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진짜 어려운 싸움을 한 거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사실 임기 말 지지율이 역대 유례가 없는 정도로 높은 상황이어서 전 정부를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 국민들이 여당 심판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된다, 그 여당 심판론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일단 불리한 구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런 불리한 구도 속에서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또 이 두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후보 혼자 싸우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당도 케어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도 극복해야 되고, 방역 지침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너무 큰 여당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 충분히 다 못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전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재명 후보의 개인 역량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출구조사 발표가 나고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고 국민의힘은 주상집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큰 표차로 이긴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이렇게 초접전으로 날 줄은 몰랐을 텐데,
뭐 여론조사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최지은 대변인이 이야기한 뭐 절박함이랄까요? 간절함이랄까? 민주당은 선거 전날 전전날까지 그렇게 뛰었거든요. 네. 너무 낙관하지 않았느냐 국민의힘에서. 그런 면이 있었죠. 실제로 저는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이재명을 지지해 주신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당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의원들은 다 번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번호들 이렇게 뭐 맷발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이재명을 지지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내는 문자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민주당의 결집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사실 제가 좀 느끼긴 느꼈어요. 그리고 당시 출구조사 나왔을 때 저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대부분 이제 막 그 여의도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뭐 소위 말하는 찌라시들 같은 걸 빨리빨리 돌리는 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확인할 수 있는 방들이 대부분 정치인들 하나둘씩 그런 방들이 속해 있는데 이것도 어디서 하나 들어오는 원오브 데미구나라 생각을 했거든요.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진짜 출구조사 결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출구조사를 확인하고 실제로 당에서도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현장 상황 체크하고 개표 그 확인 잘하고 무효표 같은 거 우리가 확인 잘하자. 한 표라도 우리 더 잡아야 된다. 사실 선거가 다 끝마당에.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제가 그때 약간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나가다가 결과는 거의 붙은 걸로 나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마이너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가장 크게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그 2030 남성들을 타겟팅해서 전략적으로 이대남 열풍을 불어오면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거기 집중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인해서 여성표가 이재명 후보한테 몰리는 현상이 나왔다. 그래서 20대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표를 더 얻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윤석열 후보한테 몰표준 만큼 20대 여성은 또 이재명 후보한테 몰표줬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꺼낸 이대남 공략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원래 보수 정당의 전신 정당들을 쭉 보면 뭐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이 젊은 세대가 관심조차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은 층에서 대부분 보수 정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늘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왔던 것이 우리 역대 선거 결과인데 적어도 20대 남성, 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상당 부분 많이 지지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혀 뭐 남녀 상관없이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못 받던 보수 정당이 이제 적어도 남자의 지지는 받는구나 정도까지는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20대 남자들이 겪는 정치적 문제들을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여의도 한복판에 가져왔고 거기에서 본인의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의 스피커가 돼주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준석 대표가 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그러면 20대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정치인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냉정하게 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표들이 집결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반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계좌가 닫히기 전에 정의당에 후원금 12억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그러니까 지몬미 지지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은 찍지만 이재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막을 수 있으니까 이재명을 찍지만 정의당 그래도 힘내라 해가지고 사실 하루 만에 12억이 들어오는 거는 거대 정당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들에 대한 공을 들이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20대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걸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어저께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게 최지은 대변인. 저는 정치한 지 22년 조금 넘었고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배운 게 있다면은 당장 표에 도움되는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옳은 걸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또 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심판하신다고 보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든지 뭐 서울부산시장 공천한 것도 그때는 도움이 됐지만은 또 길게 봤을 때는 비판을 받잖아요.
전 이번에 그 여성에 대해서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과 결탁하고 젠더 갈라치기를 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설사 지금 이대남들의 표를 많이 끌어왔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도 20대 여성들의 표를 가게 하는 효과를 했고 더 장기적으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 비전과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는데 틀림없이 이게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에 20대 여성에 대해서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조금 위축되고 이재명 후보가 여성 페미 유튜브를 나간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스스로도 위축됐는데 제 생각엔 이것은 뭐가 맞고 틀리고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정교하게 접근할까를 고민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라는 그 단어가 한국에서 쓰이는 그 의미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고 하면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성평등을 위해서 남성과 여성을 모두를 위한 정책을 얘기를 한다든지 20대 남성의 불만과 요구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또 여성의 정책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조금 더 정교하게 더 빨리 접근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나중에 우리를 도와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정말 싫고 윤석열, 이준석은 싫은데 심상정 후보는 사표가 되니 우리를 도와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 아까 YTN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준석 책임론, 뭐 세대포 이론 실패 이런 워딩의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데에서 느낀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겠죠. 이준석 대표가 호남 30% 얘기했고 20대 남성들이 거의 몰표를 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았다. 그런 면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젊은 세대, 특히 이제 남성들의 정치적 아젠다를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세련되게 가져온 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실제로 20대 남성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이준석 대표가 크게 기여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폄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20대 남성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거듭난 것은 맞는데 그럼 20대 여성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했느냐. 이제 여기가 비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정당에서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고 둘 간의 타협을 통해서 어떤 정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성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20대 남성들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20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공간이 비어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저는 갈라치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 그런 자체도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채워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준석 모든 전략을 다 수정해서 앞으로 20대 남성들의 말 대변하지 마.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도 지금 우리가 젠더를 어느 정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는 젊은 원외 정치인이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것이 정치개혁,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이런 것이었는데 20대 남성의 일부 사람들이 여혐을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표를 가지고 오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0대 남성 표는 가지고 왔는데 여성 표는 못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표가 몇 표가 됐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든 청년들을 다 대변할 수 있게 남성 목소리도 듣고 여성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왜 갈라치기 혐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표를 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 정치적 공학적인 게 아니라 이준석이 상징하는 그 정치 개혁을 왜 보여주지 못했냐?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미완이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 개혁의 핵심은 사실 뭐 성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공천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공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는 한 명이지만 당장 있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치 개혁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드러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에 우리 그 투표 결과들 보면서 이준석 대표도 느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의 득표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야 되는 점들을 이준석 대표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얼만큼 큰 정치 개혁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대다수의 언론에서 방금 김 전 비대위원 얘기한 거 호남에 대해서 뭐 30%까지 얘기한 거 그리고 세대포 이론 실패
또 10% 이상 이긴다. 아마 밴드웨건 전략을 썼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것도 역효과가 났다라든가 또 여성에 대해서 표를 못 갖고 온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준석이 흔들리고 있다. 이준석 책임론이 불고 있다. 이렇게 쓰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김 전 비대위원 얘기처럼 과거의 국민의힘은 60대 이상 그리고 경상도표 이거를 주 득표층으로 삼았습니다. 젊은 층은 굉장히 진보 정당에 호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0대 남성 절반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당대표 해서 결국은 이겼지 않습니까? 0.7이든 뭐 0.07이든 이긴 장수에게 당신 책임져라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언론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혹시 국민의힘이 벌써 집권 후에 내부 투쟁, 내부 권력 투쟁을 벌써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 너무 지금 권력 투쟁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노선에 대해서 우리 최지은 대변인처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개선해라라는 사실 뭐 국민적 요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금부터 권력 투쟁한다 그러면 바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당 안 되겠다. 바로 심판 여론이 뜰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금부터 뭐 선거 이후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앞으로 굉장히 그 낮은 자세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 이 권력 투쟁한 내부 투쟁하는 모습 보여주면 저는 곧바로 국민의힘은 민심에서 멀어질 거라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 당선이 됐습니다만 장애물이 여러 가지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인데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거대 야당을 갖고 있는 집단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협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협조해줬느냐. 그 쉽지 않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김 전 비대위원. 글쎄요. 제가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이걸 알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 뭐 노력밖에 더 있겠습니까? 진정성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딱 마음을 먹고 윤석열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사실 의석수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요지부동으로 반대를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협치는 어떤 뭐 선택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위이자 필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 하면 이 170석의 민주당, 180석의 민주당이랑 협치를 해가지고 국정원을 해갈 수 있을까 아마 다들 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도 국정의 파트너니까 당선인을 도와서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당연하죠. 지금까지 여당이 비난했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늘 발목 잡기만 한다. 그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던 분들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누구를 지지했던 국민들까지 다 지금 포용을 해야지 그 국민이 거의 반으로 지금 나눠져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또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오히려 국정 운영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그 거대 야당이 된 것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지금 최지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줬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이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줬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과 당선인이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그것부터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하루 종일 통합 말씀만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 진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가 뭐 네거티브가 많다, 비호감 선거다 얘기하면서 사실 양 진영 간에 거의 극단적인 대립이 갔거든요. 그래서 정치 얘기만 하면 말싸움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많이 싸우게 되는, 정말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제가 여럿 보면서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뭔가 이 긴장 상태에 있는 이 진영 간의 통합을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제가 당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윤석열 후보가 그것만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당파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러니까 유일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도 양 진영 간에 긴장이 돼 있고 야당도 너무 크고 사실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형태가 어떻든 방식이 어떻든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식은 저도 뭐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를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과거사를 보면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을 때는 당권을 잡았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해창, 박근혜, 문재인. 홍준표도. 예, 홍준표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당권을 잡아봤습니다. 대권을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이해창 후보도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한 번 실패하고 당권을 잡고 재선에서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대통령 후보들의 연령을 비춰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나이가 많지가 않으니까 젊은 후보 측에 속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로 가장 많은 표를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패배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는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당의 고문직을 상임 고문직을 수락을 하셨고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에 영향력을 미치시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뭐 내가 부족했다, 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치인이든 항상 거기서 더 발전할 그럴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훌륭한 이재명 후보의 모습보다 앞으로 더 발전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뭐 대권이든 뭐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로 계속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잘 싸웠다. 힘든 여건에서 또 불구하고 잘 싸웠다는 평이 당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지금 뭐 막 머리까지 다치면서 뭐 코로나도 겪고 막 부친 상도 당하고 다리도 수술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선거를 하신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송영길 대표와 그 당 지도부가 집단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잘 싸우셨기 때문에 그것도 책임지고 다 떠나겠다고 하신 모습까지도 오히려 더 당원들의 더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앞으로 계속 좋은 지도자로 남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대개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워낙 지지율이 잘 나왔고 박빙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 개인 역량으로 이만큼 지지율을 끌어올린 게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번 대선 국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소진됐다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이재명 뭐 후보가. 상처를 많이 받았죠.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고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영혼까지 다 끌어서 싸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에너지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좀 있고 이 사람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소진된 느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랑 좀 다르게 이재명 후보가 그 다음에 어떤 당권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또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그 에너지가 지금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어쨌든 그 동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오늘 이제 대선 어제 끝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열어두고 싶고요. 그 이재명 후보를 오랜 시절 아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찍은 거를 이제 봤어요. 뭐 당에 뭐 오래 뭐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뭐 옛날 친구 이런 분들이 유튜브를 찍은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진화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알았던 그 후보하고 성남 시절하고 지금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모습이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다 본 것 같지만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거듭나시는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회 경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미래를 위해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도봉으로 도전하면 어때요?
저는 도봉갑인데 도봉을은 그런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재섭 전 비대위원 지역구가 도봉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농담삼아 던져본 거고요.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최선을 다했다, 뭐 당연한 거고 또 본인이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31만 표 졌는데 전국적으로 24만 표 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서 진 것 때문에 졌다. 서울은 뭐 그렇죠. 때문에 졌느냐? 부동산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재명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억울함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향후 정치 행보를 좀 지켜보고요.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대위 체제로 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데. 네, 지금 뭐 송영길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께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원내대표와 비대위를 같이 하기가 힘드니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이번 달 25일에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지도부에서 다 사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통 선거가 지면은 왜 이렇게 잘못했냐, 뭐 물러가라, 그리고 막 아쉬운데 막 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사퇴하시니까 당원들이 아니 사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시냐, 아쉬워하냐 이래서 굉장히 훈훈한 졌지만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좀 당원들께서 지지자들께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고 나서도 사실 훈훈하게 헤어지셨는데 자꾸 지구 훈훈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두 분도 그동안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젊은 정치인 분들이랑 토론하고 또 진행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예.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전 선대위 대변인이라고 해야겠네요.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